네,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치달았던 갈등 국면을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분위기입니다. 네, 당내 단합과 통합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안팎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혁신위가 3차 혁신안까지 발표했지만 개파 간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홍익대 정군기 교수, 또 장한대 박창환 교수 이 두 분 모시고 최근 여야의 당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번 이 분란을 계기로 해서 좀 얻은 것과 잃은 것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좀 중간에 껴서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 절벽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니까 당을 깨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선 그런 모습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비박계의 어떤 완강한 반발, 이 저항을 무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친박계의 성급한 요구를 또 적절하게 또 타이밍 조절을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권고 사퇴를 한 그런 과정은 저는 괜찮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항상 이제 리더라는 게 화끈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당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건 알지만 당을 깨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이 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본인의 얘기에 따라서 그런 대로 마무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위인자의 길을 가면서 독자적인 리더십 발휘할 건지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잃은 것과 얻은 것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달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선출된 지 1년 이제 되는 거죠. 1년 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쓴소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무성 대표가 소위 잘 나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고요.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 관리형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당 깨지 말아야지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당대표가 됐냐라는 거죠. 당시에 서청원 후보하고 이 당권 경쟁을 하면서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겠다. 그리고 당청 관계에 수평적 관계, 동반자 관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관리형 대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차기 여권의 리더로서 주목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년간 당대표를 했다면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즉 관리형 리더십으로서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차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의 리더로서는 이번에 아주 정말 그나마 지난 재보궐선거에 쌓아둔 리더십마저도 다 까먹었다. 이렇게 좀 냉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을 세웠었어도 또 리더십에 또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득과 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소위 30%의 이 콘크리트 지지층, 여권 지지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얻는 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확장성,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대권 또 총선에서의 새누리당이 앞으로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까지 흡수해야 되는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냉정하게. 김무성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기 대권 주자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이제 위기인 줄 알았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게 좀 전화위복이 된 듯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퇴 후에 이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해봤더니 1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를 제쳤어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해 나갈 거냐. 당장 내년 총선 구도까지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유승민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되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대표를 갖다 1위로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네네. 대구를 네. 필두로 해서 40대, 30대에서 유승민 지금 전 원내대표를 갖다가 1위로 만들어준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대표를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네. 득실은 없는 거죠. 하지만 표의 확장성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향후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보여준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 어떠한 보수도 아직 그 자리를 선점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리 선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지역 내에 있어서 향후에 포스트 박근혜라고 하는 보수층이 조금 더 정권을 잡기, 향후 정권을 연장하고 바꾸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제시해야 될 비전으로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네. 그 지형에 있어서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출발이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뭐 네. 지금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일시적인 붐이다라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이 지지율을 언제까지 끌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당 내에서 입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박 교수님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19% 나와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젖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유승민 의원 전 원내대표를 좋아서 지지를 한 그런 것보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 그런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성 면에서는 뭐 긍정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걸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한 30% 나와 있고 유승민 의원이 한 10%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참 많은 정치인들의 고민입니다. 네. 당 정체성과 자신의 정치적인 독자적인 리더십 발휘하는 문제가 항상 충돌되는 예. 문제인데 요것을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잘 과정을 잘 전개해 나가느냐. 네. 그러면서 확장성 면에서는 당에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유승민 의원을 친박 중심으로 쫓아낸 데 대해서 굉장히 통쾌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당을 위해서도 희생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합리적 보수와 따뜻한 보수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뭔가요? 결국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보수주의 철학에 이제 갖다 붙인 건데 네. 본래 따뜻한 보수주의는 부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부시 대통령 미국 공화당 정권이 미국 민주당한테 무려 8년을 뺏기다 보니까 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도 전략 또는 민주당 전략까지 갖고 와가지고 네. 온정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복지도 강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보수주의적인 경제 정책 베푸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인데 네. 이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 사실 우리는 뭐 보수 진보라고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새정치연합 쪽에도 보수적인 사람 많고요. 새누리당에도 진보적인 사람 많은데 네. 어쨌든 보수를 새누리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경제 민주화 그래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 하는 얘기 많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좀 더 나아간 발언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재벌 경제라든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새누리당 원조 지지파들 좀 그렇죠. 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예. 사실 본인은 굉장히 또 대구라는 환경에서 또 2세 정치인으로서 안락하게 자라온 면을 생각하면 좀 더 앞으로 이제 시련을 겪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본인의 어떤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합의 추대 방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 아마도 당내 갈등을 좀 막기 위한 걸로 보이겠죠. 일단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로 이미 굳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인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이계라든지 비주류에서 뭐 원내대표나 뭐 주요 당직을 차지하기에는 이미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지금 뭐 거의 여야 주류 비주류 합의로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무총장 그리고 제1사무부총장 즉 공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잡을 거냐가 문제인데 네. 사실 원유철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 친박계가 아니라 비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친박계에 그렇게 뭐 각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제1원내 사무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거론되는 거 보면은 사실상 뭐 친박계의 중심으로 좀 차기 2기 김무성 대표의 2기 어떤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뭐 결국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친박계가 좀 기계적인 균형은 이루어지겠지만 네. 실질적인 권한은 친박계에게 좀 더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배신의 정치 파문으로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죠. 이제 사퇴하면서 좀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당청 간의 소통도 좀 다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일환 중에 하나로 이제 청와대가 이제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도 어떤 임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연합뉴스를 봐도 뭐 현기환 정무수석은 친박과 비박 뭐 두루두루 뭐 하여튼 친화력이 높다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뭐 형 동생하는 사이다 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친화력을 많이 강조해서 뭐 임명될 사람이 임명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무수석은 그런 뭐 어떤 친화력보다는 그 한 급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고도의 정치 감각이라든가 대통령과 당 또는 야당과의 관계를 네. 그 모색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걸맞는 자리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는데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그 공천 헌금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무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안 됐지만 뭐 그런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은 정말 그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직원도 좀 하고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저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전 초선 의원이죠. 초선 의원 출신을 그 친박 직계로 임명했다는 것은 네. 대통령의 그 친정 체제를 다시 한번 강화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소통도 그 노리는 모양인데 이분이 그 지난번에 공천심사위원을 해가지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고 네. 또 내년 총선 때도 청와대 입김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당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호남을 주축으로 한 뭐 당원들 100여 명이 탈당계를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인 평가는 너무 빠르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너무 빨라서 이게 정말 가속화되는 거냐 분열이 네. 이런 지금 이제 전망을 앞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신당 호남 신당이 됐든 아니면은 뭐 분당이 됐든 이거는 친노 주류에 대한 협박용 카드로 지금까지는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그 탈당이나 아니면은 창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비주류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시작된 거다. 앞으로 이제 논의들이 더 물밑에 있던 논의들이 좀 더 바깥에 올라온 것뿐이지 지금 당장 뭐 당이 만들어지거나 분당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더 논의가 어떻게 이제 숙성돼 나가느냐인데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덮여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뭔가 지금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네. 그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문재인 대표의 장악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탈당하고 아니면 뭐 신당론이 나오고 이럴수록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상처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악력이 전체를 위한 장악력인지 친노를 그 완전히 중심으로 해서 장악을 하려는 의도인지 네. 이게 지금 그 사실 굉장히 묘합니다. 예. 혁신안이 그 이번 나왔는데 네. 혁신안 나오고 난 뒤에 뭐 당원들 탈당하고 이런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그 혁신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최고위원 체제를 뭐 없앤다. 각 계파의 그 어떤 그 리더들이 모여갖고 하는 그런 그 의사협의체를 없앤다니까 네. 당황하죠. 각 계파들은.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 평가위원회 만든다. 국회의원들 말이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당에서 그 평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점수 매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내년에 공천 앞두고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나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사무총장을 없앤다고 해서 진짜 그 친노 그 최재성 총장을 문학에 하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뭐 사무총장 없애고 그 대신에 5개 본부 뭐 총무본부장을 만든다 그러는데 최재성 사무총장 그 총무본부장 아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한길 뭐 박주선 그룹 천정배 그룹에서 야 이래 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분당 신당 얘기 나오는데 네네. 저는 천정배 신당 쪽이 제일 지금 염동현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 혁신안에 마침표가 찍는 날까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신당 5인방의 회동까지 있었는데 그 신당의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당 추진 세력이 한 서너 개 분파에서 이루고 지금 있는데 그 5인 회동은 박주선 의원하고 전직 의원들 조금 네.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은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염동현 이철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벌써 사무실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실 내가지고 우리는 만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서 이쪽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과연 그 천정배 그 그룹에서 시대 정신과 시대 정신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본인들도 굉장히 그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혁신안의 마지막 마침표 나온 내용을 보고 이분들이 그 결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혁신이가 이렇게 제안들을 내놓자 이런 움직임들이 더 가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혁신이는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은 아마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새누리당 만드는 과정에서의 비대위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당시에 뭐 경제민주화나 아니면 부정부패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요 인사들을 갖다가 영입을 하면서 치고 나갔었는데 이때와 지금 3번, 4번 무너져가고 다시 또 만들어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네.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중요한 인물이 안 들어갔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김상곤 위원장도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야권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또 국민들한테 그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네. 저는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표의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부정부패도 그렇고 정말로 기존의 보수 플러스 알파 중도로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보수가 따뜻한 민주주의를 얘기하네, 뭐 복지 확대를 얘기하네,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선해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3번, 4번의 비대위가 지금 만들어내는 네. 안을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에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네만 잘하면 다 갈 줄 알고 지금 뭔가 내부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대위가 당대표도 못한 혁신을 갖다가 비대위가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과 지지자들의 힘을 갖다가 받는 안이 아니면은 지금 뭐 당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없애네, 본부장을 5개 만드네 이런 거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혁신위의 안들이 물론 고심 끝에 나왔겠지만 다음 총선에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재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진 중도층까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자꾸 친노와 비노 사이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대한 조율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 계속 반발만 일으키고 국민들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그럼 이제 뭐 혁신이가 안을 내놨는데요. 마침표를 찍고 내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뭐 분당하고 탈당하고 신당 창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총선에서 이 야권은 필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 사람들인데 네. 지금 뭐 전북에서는 뭐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뭐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신당이 뭐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위의 마지막 움직임까지 봐야 된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은 그 혁신위가 친노와 비노 사이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를 옹호를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 그 폐지하고 여러 가지 뭐 선출직 그 국회의원도 평가한다. 이런 게 친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틀로 가고 있고 네. 그 뭐 비노한테는 불리하게 갈 측면이 보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그 혁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관심을 안 보이는 거고 저는 한 가지 저 건의를 자문하고 싶은데 지금 김상곤 그 비대위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가지고 공천권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난리를 치고 온 국민이 그때만 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뭐 네. 그 후보자들 뭐 당에 들어와서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을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게 김무성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건 야당이 받아야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당원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받아줘야 역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받겠다는 의도를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다 보면은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만일에 하나 된다면 우리 그 정당사에서 또 하나의 큰 그 새로운 혁신안이 여야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구체적인 혁신안 중에 하나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장한대 박창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